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성공 스토리를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뭐 정부 조직을 바꾸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런 거로 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핵심 내용을 저희가 뽑아왔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자, 먼저 덴마크 사례부터 볼까요? 인구가 우리나라 한 8분의 1, 그 정도인데 2024년 기후변화 성과지수에서 사실상 1등을 했어요. 비결이 뭘까요? 뭐 정책을 그냥 잘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그 정책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요. 정권이 바뀌어도 뭐 좌파든 우파든 정치 성향이랑 상관없이 모든 정당이 기후 정책 이거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단기적인 어떤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정치적인 합의가 뒷받침된 그런 일관성이군요. 그래서 그 결과가 1990년 이후로 온실가스를 거의 60% 가까이 줄였는데 근데 경제는 또 성장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이게 환경이랑 성장이 꼭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풍력 발전의 성장은 정말 놀라워요. 전력의 절반 이상을 풍력으로 만들고 있고요. 특히 바다 위에 짓는 해상 풍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북해의 거센 바람을 에너지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한 거죠. 네. 게다가 2020년에는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아예 그냥 법으로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와, 법으로요? 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 법적인 의무가 된 겁니다. 덴마크가 이런 시간을 관통하는 일관성을 보여줬다면 네덜란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사회 전체의 합의,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기후 합의라는 좀 독특한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법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죠. 처음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다 참여하니까 뭐 정책 받아들이는 거나 실제로 실행하는 게 훨씬 수월했겠네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그 순환 경제 있잖아요. 자원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 쓰는 시스템. 거기서도 되게 앞서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50년까지 완전한 순환경제 달성, 이걸 목표로 폐기물 줄이고 자원 효율성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전기차 보급도 하면서 동시에 자전거 인프라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가 그냥 뭐 주말에 타는 레저가 아니라 주요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자전거가요? 근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역시 영국 같아요. 산업혁명의 발생지, 그야말로 석탄으로 성장했던 나라인데 올해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했다니. 이건 정말 상징적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렇죠. 경쟁국인 독일보다도 몇 년이나 빠른 결정이었어요. 핵심 동력 중 하나가 2013년에 도입된 탄소 가격 하한제였습니다. 탄소 가격 하한제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비용의 최저선, 하한선을 설정한 거예요. 석탄 발전으로 전기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거죠. 시장 원리를 이용해서 석탄 발전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킨 겁니다. 규제보다는 좀 더 영리한 인센티브 전략이었달까요? 아, 경제적인 요인을 활용했군요.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그리고 해상풍력 역시 영국이 세계 최대 용량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50기가와트 GW로 더 늘릴 계획이라니 섬나라는 이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요,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독일보다 40%나 낮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상당한 변화죠. 네. 그럼 덴마크를 포함해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기후 정책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데에는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요. 아, 시작이 빨랐군요. 그렇죠. 둘째는 기술 혁신, 특히 그 청정 기술 연구 개발, R&D에 GDP 대비해서 꽤 높은 비율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네. 셋째는 사회적 합의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넷째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책 변화 과정에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이나 노동자,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 이런 포용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례들이 오늘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볼까요? 단순히 뭐 정부 조직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이게 중요했고 또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산업계와 협력하고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포용성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공 사례들은 정말 분명한 의지와 전략,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에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검증하려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책 변화가 특히 물류나 운송업계 같이 탄소 배출과 아주 밀접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 예를 들어서 ISO 14083, 그러니까 ISO 14083 같은 국제 표준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성공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일관성, 합의, 기술 투자, 사회적 포용성.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의 상황이나 혹은 당신이 속한 조직에 적용했을 때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